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만약 의사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계속 뭐 부동산 띄우기 하는 정책이나 쓰면 그게 바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연명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의사, 돌팔이 의사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IMF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근데 그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보통 IMF 위기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 같은 거는 딱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고요. 실제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요. 그 당시 상황을 저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그 책 표지인데 책 제목이 Korea's Economic Miracle 하고 부제가 Fading or Reviving이에요. 이게 제가 2002년인가 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출판사 펠그레이브 맥밀런에서 출판한 책이거든요. 호주에 있는 그 찰스 합이라는 교수하고 같이 낸 책인데 제가 그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1997년 외환위기 터지고 99년에 제가 호주 멜번 대학에 이제 초빙 교수로 가 있었는데 그때 가면서 그 많은 대학에 제가 초청 받아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아니 그렇게 한국 경제가 잘 나가다 왜 갑자기 넘어졌느냐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미 터질 게 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적 상황을 사람으로 얘기하면 뇌졸중이 온 거다. 중풍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그 뇌졸중이 온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냐면 주로 외부적 충격이 올 때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거나 찬바람에 막 불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 열나가지고 아니 뭐 찬바람 때문에 혈관이 좁아들면서 그 속을 흐르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찌꺼기들이 이제 막혀가지고 혈관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뇌에서 막히면 이제 그 뇌졸중이 되는 거고 혈관이 그 심장에서 막히면 이제 그 심장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그때 했어요. 그때도 뭐 6, 7%, 7, 8%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7년여 동안 계속 경상수지 적자도 보고 있었고요. 이미 그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재벌 중에 제 기억에는 10개 정도가 이미 부도 상황으로 다 뭐 삼보라든가 뭐 기아라든가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대기업들이 계속 그 부도가 막 나고 있었고요. 이 기업들이 막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문어발식 그 여러 가지 막 투자를 막 한 거예요. 결국 그 문어발식 투자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이제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이 안 되니까 외채를 많이 끌어온 거고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왔어요. 단기로. 그래서 그 당시 뭐 종금사라고 하는 뭐 그러한 금융기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글쎄 투자은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 얘기하는 그 은행이 아닌 그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단기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로 빌려 싸거든요. 금리는 단기로 빌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9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5년에 멕시코에서 이제 그런 어떤 외채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97년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외채 위기가 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까지 넘어온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봤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고금리로 이제 롤 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하고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네. 기업들이 뭐 문어발식을 막 하고 그래서 별로 뭐 수익성도 되지도 않는 그러한 기업들 부실부실하네.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그 돈을 롤오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1년이 만기가 되니까 갚아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털어가지고 자꾸 이제 갚아주고 이제 어떻게든 그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갖다가 지탱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우리 외환보유고마저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래가지고 IMF에 찾아가가지고 제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상황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황
상황은 겉보기엔 멀쩡했는데 속이 이제 그렇게 터졌고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문어발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젊고 건실하고 그야말로 혈색이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65세 이상이고 아까 이제 고령 인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고령 인구 비중이 한 6%인가 그랬어요. 그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한 18%를 넘어 이제 아마 지난해 기준 한 19%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한 0.7% 정도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7%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이라고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OECD 국가 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 초유에 이렇게 낮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낮은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 세미나를 많이 하러 다니면서 그 우리 상황이 뭐 이렇다 얘기를 하니까 그 한국 경제를 연구하던 찰스압이라는 그 교수가 자기랑 같이 이것 좀 한번 계속해서 본격적인 그 원인 규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책 제목 그 사람이 찰스 하비 교수가 제안한 게 뭐냐면 Fading Korea's Economy Miracle이에요. 이게 뭐냐면 fading 한다는 것이 사그러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끝났다. 한국 경제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거 fading 하기 나름으로 fading 할 수도 있고 reviving 할 수도 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한다면 그래서 그때 뭐 4대 구조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면 그럼 우리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그 97년 그 외환위기를 겪고 98년도에 마이너스 5.3%까지 역성장하다가 99년이죠. 바로 그 다음에 플러스 10.3%가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 뒤에도 굉장히 건실한 성장을 비교적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런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뇌졸중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많이 늙었고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당뇨병도 걸렸고 당뇨병은 그 자체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소위 고지혈증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고혈압에다가 온갖 나쁜 건 다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운동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소위 얘기하는 뭐 영양제 먹고 그리고 뭐 혈당 강화제나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전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뭐 앞서 그 중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소위 건설 투자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뭐 묻은 개가 뭐 흉본다는 격으로 우리나라가 똑같거나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GDP에 차지하는 그 소위 부동산 투자가 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한 그냥 순수하게 GDP에서 차지하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 16% 정도 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전후방 연간 효과까지 보면 그것도 한 2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보고 있는데 동시에 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동산 부분이 자꾸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설비 투자라든가 R&D 투자를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 투자가 있고 또 하나가 제 소위 얘기하는 그 설비 투자 및 R&D 투자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비중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하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1%, 2% 되는데 그렇게 언뜻 놓고 보면 굉장히 높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로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또 동시에 계속 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 띄우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그 산업 구조가 그쪽으로 왜곡됐다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가계가 결국 내 돈 가지고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한 100, GDP에 한 105%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한 10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졌나 빠르게 저는 그동안 계속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늘어났는데 떨어지려면은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아직 정식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1.4%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1.3%나 1.2%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무슨 플라자 협정을 체결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 중국하고의 이러한 어떤 패권 경쟁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핵심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래야 보조금 주겠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소위 IRA잖아요. 그러한 것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중국 같은 데로는 투자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마라. 그러한 소위 첨단 그런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품이라든가 그러한 완제품은 글로 수출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수출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중반에 한때 잘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당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녹록치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우리나라 수출이 또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제가 만약 의사라고 생각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계속 부동산 띄우기 하는 정책이나 쓰면 그게 바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연명하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돌파리 의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동산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부동산 거품이라고 하느냐면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1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 특히 강남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이상 올랐고 지방 같으면 그거보다 약간 덜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이후에 2020년 중반까지 거의 2배 내지 3배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막 따라서 이렇게 막 빨리 올랐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61%까지 올랐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한 105% GDP 대비로 이렇게 막 올랐어요.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항상 가계부채가 높으면 무슨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막 높음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소위 소비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받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아까 만든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건설 쪽에 너무 이제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문을 줄이고 소위 설비 투자, R&D 투자로 이렇게 좀 자원 배분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거품이 이제 빠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2022년 초까지 잠깐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한 20% 정도, 한 30% 많아도 가격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정부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빨리 이리 와. 몰핀 맞아. 영양제 주사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예요? 경기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가지고 이게 50조인가 60조인가 이게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9월 달까지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기간 동안에 막 살아난 거예요. 그 풀었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그 가격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50조라고 하면 50조만큼 부동산 가격의 총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격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서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거예요. 결국 가계부채 늘어난 건 뭐죠? 그걸 누가 늘렸어요? 그것도 결국은 소위 얘기해 영끌이 하는 소위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빚을 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겠어요? 더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더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정부가 알아서 앞장서서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다시 또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이제 10월부터 11월, 12월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시 또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해 들어서 다시 또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또 뭐 70조 이상 또 한다고 또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쓴다는 건 결국 또 뭐예요? 그 악이 나면 또 빚내줄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집 사세요.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그럼 누가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공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추첨해서 소위 이제 분양 당첨된 사람만 그 아주 저리로 뭐 1%가 되든 2% 되든 뭐 이렇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도 일단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미 거기에 당첨된 것만 해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건데 거기 돈을 또 그 사람들한테 몰아준다. 뭐 출산을 해도 그렇지 않은 당첨되지 않은 사람한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도 되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또 다시 또 70조 원치 또 띄워요. 띄우고 다시 또 그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할까? 또 가격 또 조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 조정받는 중요한 이유가 일단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그 계속 사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가 아니라 1%대 수준이 이제 고착화 되고 그 1%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30년 전에 1%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실질 가계 소득으로 보면 이미 0% 수준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 지탱이 되냐는 거예요.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해서 뭐 특례 신생아 대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띄울 겁니까? 이렇게 띄우면 그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이들을 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더 출산도 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구 고령화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더 많이 진행이 되니까 다시 또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분석이 높아지니까 또 내 살 집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유수년 기본수당만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어떻게 일자리 안정 정책을 만들 거냐 또 부동산 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유아수당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너무 교육비가 많이 들고 육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도 남녀간의 그런 어떤 육아를 어떻게 그 형평성 있게 제대로 사회가 책임져가면서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지만 우리나라가 미래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희망 있는 나라지. 자꾸 개인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냥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땜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호소 삼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또 우리 다른 여러 시청자분들도 제 말씀 듣고 좀 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